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한글날 맞이해서 세계 한국어 한마당에서는 이제 이 오늘 컨퍼런스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와 또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용되고 우리랑 공존하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세계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trustworthy AI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아주 흥미롭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 사회에 사용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거나 또는 우리가 갖추거나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면서 저런 기술도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우리 사회에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주로 이번에 이제 저도 9월 13일인가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정리했고 몇 가지의 정부 과제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결과들을 여기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한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국어 중에서도 언어의 그 문자적인 면을 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음성도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이 2010년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게 이제 세 번째의 웨이브인데 저는 1980년대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은 주로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거나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의 그 신뢰성,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이나 또는 어떤 공정성이나 윤리성을 갖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라든가 어떤 평가와 판단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얘가 정말 공정하게 뽑고 있는가 또는 선택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든가 또 안전한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보건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막상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로는 디플로이먼트 한다 그러는데 적용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편견과 또는 차별과 이런 문제들 편향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5, 6년 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테슬라 이건 애플 엔지니어가 테슬라 몰고 가다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런 사망 사건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너무 광실하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도 있지만 기술적인 자체의 결함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과거에 로봇이 그 공장이나 이런 데 고정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우리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시면 식당에서 배송하는 로봇들, 음식 배달하는 로봇들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공항 같은 데서 안내하는 로봇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이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빠지고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사람을 치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이 돌아서다가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신뢰나 책임이나 윤리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초부터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에세이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프렌들리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뭐 친구처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익한 AI, beneficial AI라는 것은 생명의 미래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AI뿐만 아니라 경제학, 철학, 뭐 사회학, 정치학 하는 사람들 또 물리학 하는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 기술이면은 틀림없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삶과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14년부터였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유럽 집행위에서 이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2019년, 즉 2년 전이에요. 그때가 나온 단어가 이제 Trustworthy AI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뭐 IBM이나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Responsible AI, 그래서 책임지는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외에도 EU라든가 OECD라든가 UN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바티칸에서조차도 인공지능을 인간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했고요. 저도 OECD 때도 참여를 했고 한국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문과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80개 이상이 등장을 했어요. 80개 이상이 등장해서 자 이제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 실행하기 위한 방법, 어떤 법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것이 이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 보여드린 슬라이드 하나는 이제 2019년에 나왔던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도 어떤 레이어를 줘서 윤리적인 원칙과 그 다음에 신뢰를 하기 위한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결국은 저는 책에서 4가지를 들었어요. 공정성, fairness라고 하는 공정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 또는 설명 가능성을 포함한 투명성, 그 다음에 윤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견고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법률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있지만 크게 이 4가지의 주제를 갖고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제일 먼저 인공지능 관련된 법을 만든 데가 유럽연합이에요. 근데 아직 만들었다기보다도 초안을 만들어서 이 초안이 앞으로 한 2년 동안 논의를 하고 각 나라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률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수준의 위험과 그리고 아주 고위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중간 단계의 제한된 위험, 그다음 최소 위험, 이렇게 4가지의 위험으로 나눴어요. 근데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을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점수화시켜서 사회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점수가 막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법률 초안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은 최근에 인공지능 시스템들 서비스들이 중국의 공산당의 그 정신과 철학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법률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할 때 EU의 아까 EC에서 만들었던 Trustworthy AI의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이 인공지능 법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선 사회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언어지능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언어니까 언어지능에서 신뢰성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존하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큐레이션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을 시켜서 적용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그것을 재학습을 시키거나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과정 어디에나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편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에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IBM에서 발표한 거고 하나는 구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두 회사가, 자,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에는 정말 모든 과정에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편향,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딥러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AI 업스라고 하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엔드 투 엔드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서 구성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 AI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거나 신뢰성을 갖추게 할 것인가 문제가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그 논문인데, 자,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추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험을 했죠.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가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의 챗봇으로 등장을 한 다음에 하루도 못 가서 이제 셧다운 시켰는데, 우리는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고 이제 셧다운하고 뭐 그 벌금도 내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챗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단어나 표현을 필터링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사용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없었다는 거고, 그 학습시키기 위한 말뭉치 또는 학습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정제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고, 거기에는 차별과 혐오, 어떠한 그 취향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그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 회사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다 제거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몇 개의 데이터를 묶으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얘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자기가 사는 동네 얘기라든가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의 어떤 무단한 학습과 유출의 문제, 그 다음에 모델 자체가 완성도가 낮은데 이걸 시작했다라는 거. 사람은 굉장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는 사회에서 용납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등장을 해서 사회에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이제 AI 스피커 얘기를 하셨는데, AI 스피커 저 집에 한 6가지 정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단계나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데, 자,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용납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수준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저 정도 수준에서 물건을 내놨을까 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 굉장히 나를 모욕하는 상황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수준의 행태를 보인다든가, 말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거는 사용자들의 어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시는 분들도 아마 하겠지만,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람직하고 사회의 모범적인 그러한 대화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존재,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존재가 생겼는데 이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한테 큰 숙제로 남겨준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언어 모델에서 랭귀지 모델 또는 아주 하이퍼스케일한 그 인공지능, 굉장히 대규모의 모델들이 나오고 그게 오픈 AI에서 만드는 GPT라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해서 모델로 해서 GPT-3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보여준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언어 생성이라든가 분류라든가 뭐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코딩도 한다, 뭐 철학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미디어 상에서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을 갖고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편견과 편향이나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젠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뭔가 그 멋지고 권력 있고 하는 것들은 다 남성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성은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양반도 나와서 뭐 점치는 사람들은 여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갖고 있는 편견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GPT-3에. 이건 영어의 문제였었어요. 그다음에 인종의 문제. 인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제 무슬림에 대한 것이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 또는 사용되는 단어들은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뭐 테러랑 관계되거나 이런 식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집단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 GPT-3 같이 이 대용량의 하이퍼스케일의 AI를 우리가 그 비지도 학습으로 만들 때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언어 표현을 갖고선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스케일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편견.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건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거나 말을 올려놓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야,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 차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의 원인과 결과, 이게 뭐 단어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식의 문제나 어떤 단순한 어떤 세크로 이루어졌던 모델들의 문제들, 그 다음에 문법적 의미론적 정보도 부족한데 거기에 인간의 편향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 중심으로 갔다는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규율이 우리 사회에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평등,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아직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언어들이 아직은 진정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델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어를 이렇게 막 섞어서 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구나. 특히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160페이지짜리의 긴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데,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를 이용해서 언어에 접근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멀티모달로 언어, 음성, 비전 뭐 다양한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모델이 너무 강력해서 대부분의 모델이 이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균일성이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여기 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 모델들이.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건가. 특히 이게 연구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갖고 실제 배포를 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하는 건 대부분 연구자들이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할 이슈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국내에서 나온 책이 2029년 기계가 멈추는 날, 이게 게리 마커스라고 하는 뉴욕 대학에 있는 심리학 인지과학자면서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 GPT-3 갖고 해봤더니 생물학적인 추론, 물리적 추론, 사회적 추론, 뭐 객체와 개인에 대한 거, 심리학적인 추론,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의미한 답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할 때가 있고 되게 멍청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멍청한 대답을 할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얘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왜 나왔는지, 왜 이 대답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해요. 아직은.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월드 모델이라든가 세멘틱에 대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모델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언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어 음성, 한국어 음성과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저도 여기에 가서 이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획을 하는 그 기획위원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전략 데이터셋을 맡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를, 오늘도 아마 소개가 나오겠지만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4-5개 기업이 하이퍼스케일 AI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성, 어떤 공정성, 편향의 문제,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윤리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는 그냥 만들어주는 거에 더 하고 있고, 이 품질 가이드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만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품질의 특성과 지표를 보면은 유용성 중심이에요. 좋은 거를 만들어내자, 잘 쓰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에 현재 많은 그 비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아까 윤리적인 이슈를 거론하자면 만든 데이터셋을 우리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욕설과 비하적인 발언이라든가 남들이 보면 정말 불쾌할 만한 수준의 그 문장들, 언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개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어느 기관과 단체도 이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현재 만들고 있는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런 윤리 검증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전문가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야, 저거는 도저히 우리가 공개할 수 없겠다. 정부 돈을 내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근데 저런 게 있어줘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거나 필터링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되고요. 기업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거고, 실제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율성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고요. 투명성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생성했거나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분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했거나 질의응답을 했을 때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다. 특히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어떤 생체 데이터와 관계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딥페이크 같이 어떤 그 조작된 컨텐츠에 관계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의 특징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 모델이나 기술에 대해서 제3기관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보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데서 블루팀
레드팀 만들듯이 레드팀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사람들이 어떤 편향과 안전 문제를 찾으면 보상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의 사건들을 공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구글 퍼스펙티브 API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 문장들에 대해서 필터링하거나 찾을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들어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디스커스라든가 이런 데서 댓글들을 필터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따로 만들 것인지 한번 그 정책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제안만 했어요. 정책적 제안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많은 언어와 관계된 음성과 관계된 기술이 실제 세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같이 개발해야지만 이 언어를 그리고 그 음성을 이용한 다 포함해서 언어를 이용한 그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